고속도로가 되고 고속도로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메이 사업하는 서혜경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책은 이 랩 거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호프 자런은 1969년도 생이에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고요. 조지아 공과대학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하다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하와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위 원소를 통한 화석 산림 연구에 지대한 그 연구 성과와 공헌을 했다고 그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호프 자런은 고대 식물 연구 쪽으로 명성이 자자한 학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고대 식물을 연구하는 어떤 그 과학적인 방법인가 봐요. 그 동위원소를 통한 뭐 화석 산림 연구라는 게. 어쨌든 이런 훌륭하신 분이고, 지금 현재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그 고대 식물을 연구를 하면서 그 학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물에 비추어서 세상을 통찰력 있게 분석했다고 그 극찬을 받은 이 랩거리라는 책을 통해서 또 작가로서의 재능을 굉장히 또 인정을 받은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2017년 2월에 초판이 인쇄가 됐는데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계기는 유시민 작가 때문입니다. 그 유시민 작가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 알쓸신잡이라는 그 TV 프로가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그 프로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잠깐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 유시민 작가님이 자기 딸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으로 이 랩거를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바로 샀지요. 근데 어쨌든 그 유시민 작가님의 딸은 지금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학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대학교 사회계열학과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똑똑하신 따님이시죠. 그 똑똑한 따님을 둔 유시민 작가님도 그 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어쨌든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공부하는 딸을 둔 아버지로서 때로는 불안하고 또 때로는 걱정도 되지만, 너를 걱정했던 아버지가 이 책을 읽고 이제 마음 놓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 위안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라는 그 위안을 이 아버지가 가졌다는 것을 딸이 알았으면 해서 이 책을 딸한테 선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바로 주문해서 이제 읽게 됐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그 유시민 작가님이 같은 프로에서 그 무인도에 간다면, 무인도에 만약에 갇힌다면, 그래서 단 한 권의 책만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가져가겠냐라는 그 질문에 자기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들고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바로 이 책을 샀어요. 코스모스를,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그런데 사기만 하고 아직 한 장도 읽지를 못했어요. 일단 책의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워낙 막 당장 읽어야 될 책들이 눈앞에 계속 있다 보니까 자꾸 우선순위가 밀려갖고 아직 못 읽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유시민 작가님께서 추천하신 이 랩거를 제가 6월 초에 주문해서 바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코스모스도 제가 조만간 하여튼 꼭 미루지 않고 꼭 읽을 거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읽고 나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얘기가 있으면 또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프 자런은 노르웨이 이주민을 조상으로 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계통인가 봐요.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유일한 과학자여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실험실에서 그 놀이터처럼 놀면서 지냈다고 해요. 어머니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화가 나 있었대요, 집에 가면. 근데 그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자면, 어머니는 그 당시 동네에서 그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가장 영리한 소녀였대요. 그 소녀가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반이 됐을 때, 그 당시 미국에서 열렸던 과학 영재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와 같은 상을 받은 사람 중에 그 뒤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도 나왔고요.
그 수학 쪽에서 가장 그 권위가 있고 명예로운 그 필즈상을 수상한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쨌든 대학을 어찌어찌해서 그 미네소타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화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학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학비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베이비시터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그 화학과의 그 커리큘럼이 이 엄마가 일을 하면서 같이 그 학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결국은 그 눈물을 머금고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 마을로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그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와서 지금 이 호프자런의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무려 4명의 자녀를 그 뒤에 뒀고 20년 동안 그 양육에 전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엄마가 왜 계속 화가 나 있었는지 바로 알겠던데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세요? 엄마가 왜 화가 나 있었는지? 그래서 어쨌든 그 20년이 지난 후에 엄마는 다시 그 학업에 대한 뜻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미네소타 대학에 다시 등록을 하는데, 화학과로는 등록을 못 하고요. 통신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영문학을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 어렸던 호프자런이 엄마 옆에서 엄마 공부를 도와주면서 그 중세 영어 사전을 읽어주고, 영어 사전에서 뭐 단어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공부하는 영시를 같이 듣고 뭐 외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철로역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같이 카드로 만드는 작업도 하면서 엄마 공부를 도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놀라웠고 신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아니 도대체 무슨 과학자가 글을 너무 재밌게 잘 쓰는 거예요. 사실 이 책도 아까 코스모스만큼은 아니지만 책의 두께가 상당한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이틀 만에 읽었어요. 굉장히 재밌었다는 얘기거든요.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또 만만하지도 않아요. 이게 그 일종의 본인의 식물학자로서의 그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그 식물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많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읽혀지거든요. 소설처럼 읽혀져요. 그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엄마 옆에서 이렇게 엄마를 도와서 그 단어 공부 많이 하고 그 영문학을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엄마 공부를 돕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들이 소위 말하면 조기 영재 교육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신 엄마분들은 집에서 엄마가 먼저 공부를 하고 아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아마 제일 좋은 그 영재 교육인 것 같고요. 다시 어쨌든 이 책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랩걸이라는 말은, 이 랩이라는 단어가 그 실험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험실 소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험실에서 그 놀던 소녀가 실험실에서 그 과학자로, 여성 과학자로 그 성장해 나가는 그 성장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실험실이라는 의미는 이 책 전반을 통해서 호프 자런에게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호프 자런은 책에서 이 실험실을 어떻게 그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실험실은 교회와 같다. 그곳에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곤 하기 때문이고, 실험실은 내가 글을 쓰는 곳이기도 하다. 5명의 연구원이 10년 동안 한 연구를 6장의 인쇄물로 정제해 글을 쓰는데 익숙한 곳이다. 실험실은 진짜 나일 수 있는 장소이다. 이렇게 그 실험실에 대해서 자기를 정의를 하면서 진짜 나일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실험실이라고 정의를 하는 이 호프자런은요, 그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 우연히 교수님으로부터,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이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직을 제안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실험실 생활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때 그 제안을 받고 책에 이렇게 글을 써요. 나는 내 삶을 구하기 위해 연구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남자에게 구속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일했다. 시골 마을 결혼식을 거쳐 아이들을 낳고 내 꿈을 펼치지 못한 실망감을 아이들에게 쏟아내면서 아이들의 미움을 받는 운명에서 나를 구하기 위해 약속의 땅은 존재하지 않지만 종착지는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일 것이라는 개척자들의 굳은 신념을 가지고 말이다. 자신 엄마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호프자런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 또한 엄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그래서 실험실을 자기를 구원해 줄 장소로, 다시 엄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한 그 구원의 장소로 실험실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이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내가 쓰는 모든 글은 어머니에게 바치는 글이다. 라고 시작을 해요.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호프자러는 엄마랑 그닥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좋은 모녀는 아닌 듯 싶어요. 그러나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호프자러한테 엄마가 당연히 누렸었어야 됐고 누릴 자격이 있었던 삶을 엄마는 누리지 못했지만, 그 두 번째 기회, 첫 번째 기회는 엄마한테 오지 않았지만 그 두 번째 기회는 그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호프자러는 굽히지 않고 그 열정으로 그 기회의 씨앗을 자기가 잡아서 커다란 나무로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회를 잃은 엄마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그 기회가 실현된 것을 엄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아마 바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여성 과학자로서의 삶이 좀 드러나는 책이고요. 이렇게 실험실의 과학자로 그 과학자의 삶을 시작한 그 호프자러는 과학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정을 쏟아붓는데요. 자신의 과학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은 식물과 같다. 빛을 향해 자란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과학을 선택하는 것은 과학이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집, 다시 말해 안전함을 느끼는 장소를 내게 제공해 준 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과학을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집처럼, 어떤 안정감을 느낀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 심리적인 집처럼 느꼈던, 편안하게 느꼈던 호프자런이었지만, 과학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것하고 그 과학자의 삶이, 과학자로 성장하는 거와 또한 그 교수가 돼서 그 연구를 지속하는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뒤에 진정한 과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는 길은 정말 험난하게 이를 데가 없는 그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 책에 보면 이 호프자런한테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 조울증이라는 지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 과학이라는 그 학문에 대해서 약간 광적인 그 집착을 보이거든요. 어떤 하나의 호기심이 생기면 그것을 학문적으로 증명해내고 싶은 과학자의 본능, 의지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때로는 너무 광적이어서 자기의 병인 조울증과 이게 만나면은 그 상태가 되게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까지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호프자러는 자기가 그 연구한 학문이 주류 학문이 아니에요. 같은 식물학 쪽에서도 그 비주류 학문인 고식물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그 연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래요. 연구 자금을 확보해야 자신의 심장과 같은 실험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실험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연구 자금을 확보하는 고통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나는 식물의 성장을 연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돈은 늘 지식을 위한 과학이 아닌 전쟁을 위한 과학에 몰렸다. 여기서 어떤 학자로서의 그 비애감, 순수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비애감이 확 느껴져서 저도 되게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서 학회에 가서 자기가 연구한 성과를 발표를 하고 이목을 끌어야 되는데, 그 학회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연구원들하고 함께 같이 연구한 연구원들하고 밴을 빌려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밴을 타고 그 미국을 횡단을 하거든요.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횡단을 하는데, 그때 태풍을 만나서 그 밴이 완전히 뒤집혀서 전원이 다 사망할 일이 발생이 됐는데, 다행히 기적처럼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고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너무나 처참하고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호프자러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 큰 위안을 가지고요. 그 당시 자신의 심경을 책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부터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내가 바랄 자격도 없는 과분한 선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제는 좋은 날이라는 것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나가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학문을 한다는 거, 그 과학을 한다는 것은 죽지 않으면 좋은 날로 생각할 정도의 그런 험난한 여정이었거든요. 이렇게 과학자가 돼서 과학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 책에서는 식물의 어떤 씨앗의 기다림과 같은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씨앗은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안다. 대부분의 씨앗은 자라기 시작하기 전 적어도 1년은 기다린다. 체리 씨앗은 100년을 기다리기도 한다. 중국의 연꽃 씨앗은 2000년을 기다려 발화를 한 경우도 있다. 각각의 씨앗이 정확히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그 씨앗만이 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구절이에요. 모든 시작은 기다림의 끝이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난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불가능하면서도 필연적인 존재들이다.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씨앗이었다. 그 모든 우거진 나무의 그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이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본인이 그 과학자로 성장하는 그것 또한 그 끊임없는 기다림을 통해서 그 기회를 얻어낸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호프자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자기의 지병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제 험난한 과학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보통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지는 못할 거라고 예감을 해요. 그래서 결혼 같은 건 아예 뭐 엄두도 못 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또 사람 사는 게 그게 아닌가 봐요. 이렇게 살다 보니 정말 운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운명처럼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낳게 된 그런 소중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나는 내 아들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나는 내 아들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기다렸던 기다림의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기다렸던 기다림의 끝. 너무 멋진 말이죠.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제가 낳은 두 딸을 생각했거든요. 제가 기다리는 줄도 모르면서 기다렸던 제 삶의 기다림의 끝. 아마 호프자론한테도 아들은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아이를 조금씩 놓아줘야 한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이를 놓아주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배운다. 이 책의 이야기는 이렇듯 과학자로서의 험난한 여정뿐만 아니라 그 학계에서 여성 과학자로서 받았던 차별들, 그리고 학문적 동지이자 영혼의 쌍둥이 같은 같은 연구원이었던 빌과의 우정,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서 변화된 어떤 삶이라든가 가치관들, 그리고 무엇보다 식물과 나무들의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너무 진한 감동을 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면, 유시민 작가는 이 책을 읽고 왜 딸에 대한 자신의 걱정을 놓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까? 그 책의 그 질문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계속 있는 상태로 이 책을 이제 덮게 됐는데요. 본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떡갈나무에게는 떡갈나무의 방법이 있고 칡과 새뜨기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있다. 각자 그들만의 삶의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마 그것을 느끼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시민 작가도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따님이 시대를 앞선 좀 약간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젊은 여성이고, 또 여성이면서 학자로서 또 어떤 사회운동가로서 그 앞으로 살아갈 그 고단하고 외롭고 또 그 비루한 삶에 대한 그 아버지로서의 걱정이 그 본능적으로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막에서도 생존하는 선인장처럼 성장하고 배우고 그리고 번식하고 유산을 남기기 위한 각자의 본능을 최선을 다해서 실현할 거라는 걸 아마 이 작가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아마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시민 작가님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읽게 됐지만, 유시민 작가님 덕분에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준 이 책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는 내내 호프 자런의 어떤 고통과 과학자로서의 숙명을 같이 경험을 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용기도 얻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큰 영감도 얻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파트너 분들에게 그 본문 중에서 그 저자의 글을 전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과학자로서 자리 잡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진정한 과학자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불안한 첫걸음을 떼서 오솔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오솔길은 도로가 되고, 그 도로는 고속도로가 되고, 그 고속도로는 언젠가 목적지에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다.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발걸음으로 내딛는 오솔길이 지금은 오솔길이지만 결국은 그 확 뚫린 고속도로가 될 것을 믿고, 그때까지 함께 포기하지 말고 그 힘차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을 제안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